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해 대선을 사흘 앞둔 3월 6일 진보 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 화천 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핵심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모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검사가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겁니다. 이후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집중 공격했고 일부 언론도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는 김만배 씨가 돈을 주고 꾸며낸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공개한 성명서입니다.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장동 주범과 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 사흘을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출국 직전 성명을 발표한 건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심각한 중대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일부 언론의 책임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조작 인터뷰를 4개 아이템에 할애해 보도한 방송사 등이 있다며 기획된 정치 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만배 거짓 인터뷰 의혹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인데 해당 인터뷰를 검증 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의 핵심 인물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인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인터뷰의 핵심이었죠. 해당 인터뷰가 전부 허위라고 검찰에 진술한 조 씨는 대선을 앞두고 허위 기사들 때문에 괴롭다며 김만배 씨에게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김 씨가 아무 얘기 말고 뚜벅뚜벅 그냥 가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9월 김만배 씨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만나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윤석열 주인 검사가 브로커 조모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말합니다. 커피 한 잔 주면서 너는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윤석열이다. 해당 내용은 인터뷰 반년 뒤 대선 사흘전인 2022년 3월 6일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인터뷰 직후 조 씨에겐 보도되지도 않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취재진들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 뒤인 2021년 10월 말 조 씨는 김 씨에게 이 같은 괴로움을 토로했는데 김 씨로부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뚜벅뚜벅 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김 씨가 다 끝난 다음에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 어쩌겠냐고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조 씨가 가짜뉴스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김 씨가 입단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을 종합 검토해 조 씨와 커피를 마신 사람은 당시 대검 중수부 소속 박모 검사였던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보도된 이 거짓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일부 매체는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고 민주당 인사들도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퍼뜨렸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당시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거짓 인터뷰를 보도한 건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밤이었습니다. 해당 보도 한두 시간 만에 경향과 한겨레 신문, 오마이뉴스 등 진보 성향 매체들이 뉴스타파를 인용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널리 알려달라며 자신의 SNS에 해당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월요일인 다음 날 7일 오전 민주당은 관련 논평만 5개를 냈습니다. KBS와 MBC, JTBC와 YTN 등 일부 방송사들도 뉴스타파의 통화 녹취를 그대로 담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은 거짓 인터뷰를 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은 잘 아는데 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선 바로 전날까지 이틀간 민주당 송영길 대표, 추미애, 홍영표,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SNS에 올린 관련 내용만 60개가 넘습니다. 해당 보도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은 추천수가 조작된 정황이 포착돼 기소된 상태입니다. 허위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는 취재원과의 금전거래 사실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보수 성향의 KBS, YTN 노조도 대선 공작의 노란한 보도였다고 규탄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재선을 위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언론사에 상대 후보와 관련된 거짓 제보를 했고 그 기사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 후보 동생이 이 시장이 형수에게 한 욕설이 담긴 파일을 불법 유포해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는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전직 기자 배모 씨의 소속사였습니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제보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겁니다. 검찰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이 허위 제보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전달했고 다시 남욱 변호사와 배모 씨를 거쳐 해당 언론사 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진상이 언제 나오냐 계속 하고 있어.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그거 보도되자마자 쫙 뿌리고. 검찰은 이르면 내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를 한 신학림 씨를 소환해 대화 내용을 대선 사흘 전 공개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만배 씨 거짓 인터뷰 논란 불씨는 국회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여당은 천인공노할 대선 공작이라며 화력을 집중했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사실이라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감지됐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연맹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거짓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선을 가짜 뉴스로 오염시킨 천인공노할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위해 돈으로 언론 기사를 매수한 것으로. 특히 신 전 위원장이 1억 6천만 원을 받고 대선 3일 전에 거짓 인터뷰를 유포하면서 투표일까지 사실 여부를 검증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 인터뷰를 한 뒤에 1억 6천만 원인가 책값에 보통 책값이 1만 배가 넘는 돈을 받은 그 사람은 무슨 걸 의율할 수가 있습니까? 15대 대선 김대엽 병풍 사건과 16대 대선 20만 달러 수수 의혹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됐던 과거 선거 공작 의혹도 거론됐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선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유포하여 선거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 공작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때도 민주당이었고 현재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고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거짓 인터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기획된 허위 보도가 갑자기 이제 전환되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무조건 다 허위였다라고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죠.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그 발언 자체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단어여서 파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달라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을 언급합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설 의원이 오염수 문제까지 꺼내들고 탄핵을 거듭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이 앉은 쪽에서 거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역사에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 호성이 이어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따끔한 일침을 놨습니다.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김 의장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나 나라를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도 옳은 건가. 이 대표는 김 의장의 지적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대표 지지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악플을 쏟아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첫 해명은 민단 행사에 초대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초청해준 행사에 갔을 뿐이라고 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그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어제 이미 보도해 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설득력은 있는 해명인지 최지원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2차 입장문을 통해 조총련은 행사에 참여한 수많은 단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일본 단체들이 실행위원회를 조직해 추도 사업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총련과 일본 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제일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 그리고 도쿄, 총련 도쿄도본부. 그런데 조총련 행사 포스터엔 조총련 도쿄본부 등 두 곳만 공동 주최로 나와 있습니다. 윤 의원이 말한 실행위원회는 주최가 아닌 후원 자격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도쿄본부에서 주최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윤 의원은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 주최 추모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지난 2일 페이스북엔 민단에서 추도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오늘 방송에선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를 몰랐다고 한 겁니다.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는 사실은 몰랐고요. 정식으로 민단에도 총련에도 그 주최 측에서 제안을 했대요. 실행위원회 함께 해달라. 그랬는데 민단에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또 행사에서 헌화만 했을 뿐 조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 않았다며 현행법 위반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선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며 법 위반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조총련, 요즘은 뉴스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잘 없지만 과거엔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1교포 북송 사업이었죠.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이 조총련을 두고 약간 친북 성향이 있는 단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 의원을 두둔하며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총련을 어떤 단체로 봐야 하는지 명확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홍영 기자,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한 말이죠. 발언의 앞뒤 맥락까지 다 좀 들어볼까요? 네, 장 최고위원은 이 정부 여당은 조총련을 간첩단체라고 보는 거냐면서 약간 친북 성향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외국 국적 단체인데 성향이 무슨 상관이라는 뜻으로 조총련을 미국 공화당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뭐 행사에 가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약간 다소 이제 뭐 친북 성향이 있다 뭐 이 정도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걸. 예, 약간 친북 성향이 있다. 지금은 조총련을 그렇게 봅니까? 네, 이 조총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해 정보로 분류돼서 이렇게 차단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북한의 법적 보호를 받는 해외 동포 단체라고 규정하고 이 강령에도 북한을 열렬히 사랑하고 옹호한다고 명시해놨다는 게 우리 정보 당국의 분석입니다. 예, 이것만 봐도 약간이 아닌 건 분명해 보이고요. 북한 당국과 공식적인 관계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 이 5자리를 조총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대 조총련 의장은 사후에 평양 애국 열사령에 묻히고 또 김정은을 원수님, 김일성과 김정일을 대원수님이라고 부르면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오직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 스님을 충륜심을 가지고 높이 받들어 모시고. 자, 그렇다면 북한에 돈도 보내고 물자 지원도 합니까? 네, 무엇보다 그게 컸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한 예술단을 싣고 입항한 이 만경봉 92호는 조총련이 1992년 김일성 생일에 선물한 배였는데요. 이 배가 조총련계의 현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이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시켰습니다. 예, 지금 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네, 안 그래도 젊은 세대 이탈이 심했던 조총련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로 조직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조총련이 북으로 보낸 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쓰인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인데요. 이 제재의 여파로 6만여 명 회원 가운데 북한 국적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5천 명 정도뿐입니다. 예. 2015년 말 3만 4천 명에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군요. 조총련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네, 이미 1970년 대법원은 판결문에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북한의 노선을 따르는 국외단체 구성원은 북한 주민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이 통일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조총련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연히 국내 입국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뭘 근거로 약간 친북 성향의 단체라고 말했을까요? 국회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믿는 국민도 많을 텐데 말이죠.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 외국인 도우미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월 급여가 200만 원을 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별도로 가사 도우미 전용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16만 6천여 명으로 8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은 통번역, 식당 점원 등 제한적입니다. 고용부는 여기에 가사 도우미를 추가하는 방안을 최근 법무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유학생들을 가사 도우미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짧게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진짜 좋아서 아이는 하우스키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알바 하고 싶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월급 좀 조금요. 가사 도우미 전용 비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와 달리 가사 도우미 비자 소지자는 낮은 인건비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비용이 좀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용부의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코에 낀 채 국회와 법원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아직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오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암이 발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12년 만에 그 연관성이 인정된 건지부터 신경희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 건 사태 발생 12년 만입니다. 오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피해자 136명을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 피해 구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지난 2011년 한 병원에서 산모들이 급성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5,176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사망자는 1,825명입니다. 정부는 천식 폐렴과 달리 폐암은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작년 12월 연구 결과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연구팀이 살균제 성분인 PHMG를 실험용 쥐에 투여했더니 54주 뒤 14마리가 폐암에 걸렸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너무 늦었다고 한탄합니다. 진짜 그게 인정이 됐으면 자기가 뭐 때문에 죽는지도 확실히 알고 돌아갔을 텐데. 오늘 결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부에 구제를 신청한 폐암 환자는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환자별로 의학적 판단을 거쳐서 보상을 해줄 방침입니다. 이 폐암이 새롭게 인정됨에 따라 정부는 제조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액도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오늘 인정받은 피해자 외에 204명의 폐암 환자가 정부에 구제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치료비 월 최대 197만 원의 요양생활수당, 하루 최대 6만 7천 원의 간병비, 사망 시 장의비 등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천식이나 폐렴처럼 폐암의 경우도 의사의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 신속 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별 심사로 분류가 돼서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살균제를 썼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모두 소급 적용해서 다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암은 유전적 요인이나 흡연 등 환경적 요인도 크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폐암이 새롭게 피해 질환으로 추가되면서 정부와 제조 판매사 간 소송전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떤 기인성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통해서 환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 사례도 참고해서 기존에 진행하는 소에 확장을 한다거나. 건보공단은 구상권 청구 소송 가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사태를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이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 재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검찰은 장하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크게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펀드를 운영하면서 특정 부실 펀드의 환매를 위한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는 등 사기적 금융거래와 무등록 금융투자업 등 자본시장법을 어겼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17년부터 2년간 투자자들을 상대로 2,5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과정에서 경영진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정황을 포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던 것과 다른 각도에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은 장 대표 외에 김모 투자본부장과 김모 운용팀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장 대표가 개인 재산을 형성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했던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얼마 전 숨진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장의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장의 이삿짐도 나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동료 교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담장이 국화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전교생이 10명 정도인 교정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10년차 교사 A씨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숨진 교사가 평소 교장의 갑질과 괴롭힘을 토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씨와 친분이 있던 교사들은 A씨가 주말에도 일을 할 정도로 경무에 시달린 데다 교장이 관사로 옮기면서 가구까지 나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량이 많긴 많았는데 사실 뭐 교장 선생님이 지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그냥 날라줘. 취재진이 학교를 찾아갔지만 해당 교장의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근을 아예 안 하셨어요? 네, 오늘 다른 일 때문에. 해경은 최근 동료 교사와 직원 등 3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조만간 교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교사들 주변인 대상으로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교장도 할 예정이다. 해경은 또 숨진 A씨가 유서 형식의 메시지를 남긴 휴대폰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시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목상 씨가 만든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내 조형물 2점을 철거했습니다. 정의연 등 시민단체는 어제 철거 반대 집회를 열어서 정체성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굴착기가 조형물을 부수고 커다란 석조물을 통째로 들어 옮깁니다. 새벽 6시 서울시가 남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터에 설치된 이목상 씨 조형물,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을 철거했습니다. 임 씨가 10년 전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7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지 19일 만입니다. 성추행 작가의 작품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는 공간에 존치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또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서울시는 어제 철거하려 했지만 정의연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단의 지혜를 모아서 그 지혜의 결과로 이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운동이 우리 편들기 운동이 됐다며 시민단체들을 비판했고 정의기억연대는 이목상 지우기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역사 지우기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추가 집회를 하지 않아 철거는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는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대체 작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1,1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투자 시 수익 300%를 보장했는데 무려 6,600여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일당이 벌인 투자 설명의 모습 보시죠. 이성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사업을 설명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가상화폐가 홍콩에서 매일 수백억 원씩 거래된다고 선전합니다. 홍콩 XT 거래소에서 하루에 한 300억, 작게는 250억, 많게는 한 평균 한 300억 정도 거래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상화폐가 곧 국내에도 상장할 계획이라면서 지금 투자하면 수익률이 300%라고 유혹했습니다. 혹하게 만드는 그런 강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투자를 하고 가셨던 것 같아요. 총책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200곳이 넘는 지사를 돌며 일종의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현금 지급기까지 설치해 수익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는 모습까지 시연하면서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6,600여 명에 1,100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모인 수당으로 바로바로 현금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고 더 믿게 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선전한 국내 상장 계획은 거짓이었고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22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인천 일부 지역이 번호판도 없는 중고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들이 골목골목을 점령한 탓에 주민 불편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자체가 강제 견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옛 송도 유원지 근처 골목길입니다. 공터 곳곳에 장기간 주차한 자동차가 즐비합니다.
모두 수출용 중고차입니다. 번호판 없이 주차된 차량은 100m 정도 되는 이 골목길에만 10대가 넘습니다.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골목길을 점령한 불법 주차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투출하는 자동차들이 주차장 공간을 아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이 자체가 불편한 거죠, 그냥. 공간만 있으면 차를 대요. 이 사람 다니기 불편하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보다 못한 지자체가 강제 처분에 나섰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엔 계고장을 붙인 뒤 일명 족쇄라 불리는 이동 제한 장비를 채우고 보름이 지나면 견인차로 끌고 갑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3천여 대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250여 대를 견인했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합니다. 컨테이너 짐 싣고 오면 지금 여기 자리가 좁아서 못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밖에 못 살아요. 지자체는 내년부터 기존 15일인 계도 기간을 닷새로 줄이는 등 무단 장기 주차에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 공유 차량 일명 카쉐어링을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해서 관련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차량 석 대 중 한 대는 타이어 상태나 엔진 등 관리도 부실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코너를 돌다 신호기 기둥과 충돌합니다. 또 다른 차량은 과속을 일삼으며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각각 음주운전자와 미성년자가 공유 차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차를 빌렸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본인 진술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불러서 가면 된다 해서 이제 어플을 깔고 이제 그 렌트카 업체에 이 면허증하고 요금하고 보내면은 한국소비자원이 비대면 공유 차량 업체 3곳을 조사했더니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한 번 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이 돼 신원 확인이 허술했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사람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공유 차량 이용이 늘면서 소비자 불편도 확대되는 상황. 비 오는 날에 와이퍼 같은 것도 이제 사용할 때 워셔액 그런 것도 이제 비어 있을 때가 있어 제가 직접 넣고 이렇게 좀 했던 경험들도 있거든요. 소비자원이 조사한 공유 차량 중 36.4%는 타이어 공기압 이상이나 엔진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름철 야외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경우 이렇게 블랙박스가 떨어진 채 방치돼 있기도 합니다. 소비자원은 공유 차량 업체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차량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안정되나 싶던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다시 3%대 상승률로 올라섰습니다. 무엇보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과일 가격이 크게 올라서 추석 차례상 차리기 겁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매대. 주부들이 가격표를 살펴보면서 과일을 들었다 놓기만 합니다. 이 정도면 한 8,000, 9,000원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 16,900원짜리인데 그나마 13,520원에 할인을 해주고 있네요. 원래 이 정도 사면은 어느 정도 했어요? 이 정도 사면 17,900원, 19,000원, 근데 4,000원이 올랐는데. 마트의 대대적 할인에도 지갑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많이 좀 사기는 그렇죠. 몇 개 안 해도 금방 10만 원 되잖아요. 지난 6월과 7월 2%대로 둔화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습니다. 9월 물가가 현재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일 것이란 한국은행의 전망에 이달 말 추석 상차리기가 무섭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물가를 잡아주던 석유류값 하락폭마저 둔화된 데다 올여름 폭염과 폭우 여파에 추석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추석 물가 관련 우려가 커지자 정책 당국은 총력전 방침을 밝힌 상황. 관계 부처가 함께 농축수산물 가격 수급 상황을 일일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6만 톤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5박 7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다자회의 무대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첫 순방지에 도착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전통 의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무용단이 축하 공연을 하며 맞이합니다. 인도네시아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 한일 중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경제 협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금요일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의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 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 전 인도네시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실존적 위협이 된다며 긴밀한 비핵화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을 향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요구했던 윤 대통령은 이제 한일 중 3국 간 협력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별개로 10여 개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만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거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이 이뤄진다면 4년 만에 북러 정상이 다시 마주하는 건데 전쟁에 쓸 포탄을 주고 첨단 기술을 받는 두 나라 사이 무기 거래가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우애를 과시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코로나19로 해외 순방을 중단했었는데 4년여 만에 박럭길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방탄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전후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주요 의제는 무기거래 협상에 맞춰질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쓸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북한은 인공위성, 핵 잠수함을 위한 첨단 기술과 식량을 요구할 거란 분석입니다. 앞서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던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과 연합훈련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러 밀착에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각에선 북러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경고성 첩보 공개로 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고심했던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공천심사위를 구성할 예정인데 사면 복권된 김태우 전 구청장과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의 경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 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공천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에 공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도부에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번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야 된다. 지도부가 후보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기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규에 따라 무공천 기류가 강했지만 김 전 구청장이 사면 복권됐고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 대신 이 경선으로 후보를 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공심위를 구성해 공천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2명의 이상의 후보가 신청하면
경선을 해야 한다며 여론조사 방식에 경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지난 5월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갔던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지구를 촬영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악천후에도 부산항 대교다리가 선명히 보일 만큼 또렷하게 담았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장비로 촬영해 의미가 큽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최대 350mm의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16일.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지구에서 550km 떨어진 우주궤도에서 촬영한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백록담은 물론 제주국제공항 활주로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부산과 목포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부산항대교와 목포대교 등 다리는 물론 항구까지 지도를 보는 것처럼 또렷합니다. 미국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시원한 물줄기가 보이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인공섬 팜 주메이라와 대관람차 아인두바이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영상은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영상 레이더를 통해 처음으로 지구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파를 활용해 영상을 얻어 악천후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구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처럼 사진 찍는 게 아니고 위성에서 전파를 지구로 방사시키고요. 이 전파 대역이 구름도 다 통과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레이더는 8개월간 시험 운영을 거쳐 빙하와 산림, 해양오염 등을 탐지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주 발사부터 관측까지 우리 힘으로 성공하면서 우주 강국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물방울 화가이자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으로 통하는 김창렬 화백의 개인전이 열립니다. 이 작가가 물방울을 처음 그렸던 1970년대부터 작고하기 전인 2010년대 후반까지 변화한 작품 세계를 두루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캔버스를 흐르는 투명한 물. 한자 위에 놓인 물방울이 짙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1960년대 기하학적 추상을 주로 작업하던 김창렬 화백이 물방울을 그리기 시작한 건 프랑스 파리에 정착한 1970년 이후. 우연히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72년도에 파리 근교에 있던 작업실에서 재활용을 위해 씻어놓은 캔버스 뒷면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화면 바깥으로 흘러나올 듯했던 물방울은 1980년대 동양의 정신을 상징하는 천자문과 만났고 이후 색채를 입으며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서양 추상에 녹아든 동양의 철학에 세계 미술계는 감동했습니다. 김화백은 1996년과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C'est effacer toutes les mémoires, tous les mal, les angoisses par l'eau. 전시 개막을 기념해 김화백의 아들 김호한 감독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도 상영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대표팀의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허벅지 부상 중인 이강인이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성인 대표팀에서 뛰던 선수들도 속속 아시안게임 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폭염주의보의 창원, 중국 원정평가전에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넣었던 정우영과 성민규, 백승호가 미니게임을 뜁니다. 셋 다 클린스만호에서 뛰던 자원들입니다. 또 올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간절하게 준비 잘 하자. 아시안게임 목표는 당연 금메달입니다. 한편으로는 압박감도 있지만은 자랑스럽고 그리고 저희가 금메달 딸 수 있게 더욱더 노력을 왼쪽 허벅지를 다친 이강인이 상당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희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이 축구협회에 전한 소식으로 정확한 대표팀 합류 시점은 13일 최종적으로 답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파리 구단은 17일 리그 경기에 이강인을 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같이 해본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합니다.
홍현석과 설영우가 8일 웨일스와의 성인 대표팀 평가전을 치르고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하는 등 완전체까지는 교통 정리가 남았습니다. 황선홍호는 이곳 창원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한 뒤 파주로 이동해 완전체로 손발을 맞춥니다. 결전지 중국으로는 16일에 떠납니다. 내일은 역시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의 아시안컵 예선 카타르전이 창원에서 열립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이 경기는 TV조선이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올빼미처럼 밤에만 앞이 보이는 주맹증 침술사가 눈이 먼 청맹 행세를 하다가 세자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라는 세자의 당부대로 진실을 밝혀내죠. 그런데 세상에는 청맹관이가 적지 않습니다. 사리에 박지 못해 사물에 분간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이 시적 은유처럼 말입니다. 나면서부터 나의 신세는 청맹관이 나는 나의 지나간 날을 모르노라. 닥쳐올 앞날은 더욱 모르노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아탐구에 옛 시조도 있습니다. 내라 하니 내 뉘련고 내라서 낸 줄을 내 모르니 nen동만동하여라. 청개구리처럼 엇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인이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왜 뿔이 없을까? 있지 드러는 엉덩이에 하늘과 땅을 거꾸로 사는 이들에게. 민단의 간토 대지진 추도식은 제쳐놓고 조총련 추도 집회에 간 윤미향 의원을 민단 간부가 꾸짖었습니다. 한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가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 행사에 간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우리 동포들을 쪼개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도리어 자기가 색깔론 갈라치기를 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코미디로 평가한다고 비웃기도 했고요. 그런데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이미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단체입니다. 조선노동당 외곽 조직으로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표부의 역할을 합니다. 역대 의장들은 평양 애국 열사령에 묻혀왔고요. 어디 이뿐인가요? 윤 의원은 조총련 간부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는 추도사를 들으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 공문을 보내 우리 대사관에 의전을 요청했고 지원도 받았습니다. 대체 이 부조리한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더 당혹스러운 건 민주당의 반응입니다. 조총련 행사에서 안 된다는 관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느냐는 황당한 비유도 나왔습니다. 조총련이 약간 친북 성향이 있는 정도인데 그걸 문제 삼느냐는 것이죠. 약간 친북 성향은 또 뭡니까? 윤 의원은 어제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자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획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되레 자신이 참석한 행사에 민단이 빠진 것이 문제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누구나 자기가 쌓아놓은 건 향기가 나는 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은 자기에게 되돌아간다는 맹자 말씀도 있죠. 그런데 윤 의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죠.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도 한 가닥 뉘우침도 없는 그에게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 있는지 분간 못하는 자아분열과 상실의 증상을 봅니다. 9월 5일 앵커의 시선은 할 말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다시 여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날씨에 오늘 하루 지치진 않으셨나요? 지난 밤사이에는 이례적으로 9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고 오늘은 또 한 차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은 동풍이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되도록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동풍의 영향으로 내일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호남 지역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남 해안 쪽으로는 모레까지 돌풍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에는 강릉을 제외하고 30도를 웃도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짙은 안개 유의에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전주와 광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